울타리의 눈, 이걸 잘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눈이 됐다.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박문호 TV. 이분이 지금 뇌과학에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신데, 이분이 이제 시각, 보다가 아니고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 게 있는데,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통해 가지고, 레티나 눈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경로들을 거쳐서 결국은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 편도체, 이제 복숭아 뼈, 복숭아 씨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편도체인데, 요게 주로 이제 감정 또는 정서를 뇌에서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곳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놀랍죠. 눈이라는 것이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모양이라든지 움직임의 변화를 감지해서 그 시각적인 처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주로 시각 정보의 주된 내용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느냐 또는 누군가를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특히 공포라든지 이런 감정의 처리를 위해서 쓰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시각의 중요한 기능 90%는 모양을 파악하고 운동을 감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인 정서, 소셜 네트워킹과 관련해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분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감정적인 판단을 주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각에 대한 기존의 우리 이해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이분은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분 이제 루이스 멈퍼드라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그분 얘기를 조금 이제 하셨는데 인용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루이스 멈퍼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말할 줄 아는 생명체다, 말한다. 두 번째는 뭐 가족을 이루어 가지고 모여 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본질은 흉내내는 데 있다. 말도 흉내내서, 엄마 말을 이제 배워서 흉내내면서 말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 모든 관계도 부모로부터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흉내내면서 배우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눈으로, 시각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눈으로 보기만 하면 가르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침팬지랑 비교하는데요, 침팬지는 호두를 까는데 어미가 4년 동안 호두를 깨는 법을 가르칩니다. 4년 동안. 침팬지의 나이가 한 20살쯤 되는데, 평균 수명이 4년 정도를 배워야 이제 호두를 깨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침팬지가 이 호두 깨는 과정을 배우는 걸 보니까, 호두를 주워가지고 바위에 올리는데 1년, 그리고 돌멩이로 호두를 딱 깨는데 또 1년, 거기서 먹을 것만 추려가지고 먹는데 뭐 해가지고 4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2살짜리를 비교로 했는데, 2살짜리 사람의 경우 아기는 엄마가 한 번만 보여줘도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성공 확률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사람은 보기만 하면 그 본 바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좋은 거야? 위험한 거야? 나쁜 거야? 뭐 등등 해가지고 그게 맞는 판단에 맞춰서 곧바로 행동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이제 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핵심이고요. 이것도 잠깐 보시면은,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의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을 좀 보실 필요. 여기 눈입니다.
눈에서 이렇게 이제 시상 하부 뒤통수 쪽으로 이제 시각 정보가 전달이 되면 1차로 여기서 급한 거는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 지체 없이 달아나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면은 누구 아는 사람이냐 웃는 얼굴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은 해마는 어떤 기관이냐면은 단기 기억을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기억에 관한 연구를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단기 기억이 손상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기억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장기 기억은 우리 뇌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기억의 중추가 따로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론이 다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요. 장기 기억은 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골고루 퍼져 있어서 단기 기억 속에서 딱 촉발이 되면은 순식간에 여기서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또는 말이라든지 기억을 불러 모으기를 합니다. 불러 모으기가 안 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고요. 또는 불러 모으다가 엉뚱한 게 끌려오면은 잘못된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요. 기억을 불러오다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기억을 왜곡시키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바꾸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바꾸어 놓은 기억을 또 기억하니까 나중에는 기억이 이제 오염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본다는 것은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다 말씀드린 거야. 눈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또는 이제 나에게 꿈을 꿀 때는 이제 떠올라지니까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거나 또는 뇌 안에 있는 떠올라지는 영상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시각 중추를 거쳐 가지고 해마를 거쳐서 뇌 전체에서 하나의 영상을 재생하는 거다. 실제로 내가 보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10%는 그 정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90%는 다 재구성을 하는 건데 왜 우리는 재구성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할까? 왜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본다고 잘못 착각을 할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뇌라는 것은 생존의 기계이기 때문에 생존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보는 것을 재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 강의 핵심이고요. 자, 그런데 이 신경이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다 잉글리시로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쉽게 좀 짤막짤막하게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신경이 뭐냐? 잉글리시 이제 너브인데, 너브는 나르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나르는가? 정보를 나르는 거죠. 경이라는 게 세로 경자인데 세로 날줄, C줄 할 때. 그러면은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있으니까 세로 가로줄로 쭉 연결되면 그물이 되겠군요. 신경은 기본적으로 세로 가로로 짜인 어떤 줄, 실, 타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경의 핵심은 몸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신경 하나하고 뇌에서 내 몸으로 나가는 신경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받아서 뇌로 받아들이고 뇌에서 처리가 된 것을 몸으로 움직이도록 출력을 하는 거죠.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 사이에 연산하는 과정. 컴퓨터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야별로 우리 감각 처리들을 해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뇌에 대한 연구는 신경에 대한 연구랑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 쭉 빼고 신경이라는 게 뭐냐? 아마 이 한 낱말만 이해하고 가시면은 뇌와 신경에 관한 거의 모든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은 나르는 줄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우리 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들이 있습니다. 나르는 줄들, 실들이 실타래처럼 서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뇌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신경을, 이 실들을 한꺼번에 엉키지 않고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뇌가 필요했던 거죠. 이걸 처리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평온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그물을 지어서 서로 짜지는 나를 실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면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 나르실이라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구나.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궁금하죠. 그걸 간단히 설명하는 흑체복사 이론입니다. 이름은 좀 개딱해 어려워도 어렵지 않습니다. 흑체복사라는 게 뭐냐면 열이 들어왔는데 이 열이 평형을 이룬 상태, 이것이 흑체복사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할 뿐인데 열이 들어오면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그럼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 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것이 나갔다 들어갔다를 하지 않으면 평형 상태에 있으면은 열적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죽음 상태에 있으면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흑체복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빛 알갱이 한두 개가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 빛 알갱이들이 흩어져 있는지를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흑체복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걸 발견했냐면 6000 켈빈 온도, 절대 온도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주 어디에서나 그 K라는 켈빈 온도를 사용하면은 우주 어디에서는 똑같은 값으로 온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이 우주 어디에서든 똑같은 값으로 잴 수 있는 그 온도계, 이걸 켈빈 온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73도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73도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 그 태양이 그 중심부에서는 1억 도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1억 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헬륨과 수소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폭발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건데, 흑체복사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근데 요 놈이 마치 열적 평형 상태에 다다른 것처럼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뜨거움을 갖고 폭발을 했는데, 해 내부에서, 중심부에서. 근데 요 놈이 외부 한 70만 킬로미터 되는데, 해가, 그럼 여기를 나올 때 1초에서 2초면은 다 나오는데, 요 빛 알갱이가 표면까지 나오는데 1만 년이 걸려요. 그 1만 년 걸린 요 빛 알갱이가 결국 이제 지구로 오는 거죠. 8분 정도 걸려서 오는데, 요때 지구로 오는 이 태양의 그 빛 알갱이 온도가 6000K입니다. 그게 6000도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게 지구에 도달하면은 또 지구 안에서 열적 평형 상태를 이룹니다. 근데 지구 안에서는 27도 정도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 지구의 평균 기온이 27도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려면 불이 있어야 되죠. 불. 근데 이 불이 태양의 불이냐 아니면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런 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습니다. 태양 정도 되면 우리가 태양은 노랗게 보이죠. 붉고 노랗게 보이는데, 이건 쇳덩어리가 달궈졌을 때의 그 온도입니다. 3000도에서 6000도 사이죠. 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인간이 보는 가장 편안한 빛이 됩니다. 근데 만 1만 도 정도 넘어간다면은 푸른 빛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생명체로서 무엇인가 사물을 파악하려면은 태양은 계속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물이 증발해 사라지지 않을 만큼의 온도,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27도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가장 적절한 온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눈도 생겨날 수 있었고,
또 눈으로 빛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해파리 이 영상인데요. 이건 아마 오늘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해파리는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놈이 그 밝음과 어두움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의 눈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카메라 눈입니다. 입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입체적인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눈이지만은 이 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아주 원시적인 눈인데 도대체 이 해파리의 눈은 어디서 왔을까? 이걸 추적하는 겁니다. 동물의 눈은 과연 동물 스스로 이것을 진화시킨 것일까? 아니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은 빛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빛의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로놉신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인데, 이 로놉신 단백질을 갖고 있는 식물들이 빛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빛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DNA 차원에서 동물에게로 넘어갔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유전자, 식물의 광 센서라고 하는 로놉신 단백질이 단백질하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제 프로틴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어요. 단백질 해놓고 프로틴이라고 써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백질은 그냥 흰자위라는 뜻입니다. 이건 엉터리 번역이죠. 프로틴이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어인데 첫 번째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생명체,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기물 가운데 생명체가 갖춰야 첫 번째 것, 이게 프로틴이라는 겁니다. 아미노산 결합체인데 어쨌든 그 프로틴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생명체 가운데 식물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놉신과 같은 이런 로놉신 프로틴,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광 센서 역할을 하는 로놉신 프로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거를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어쨌든 동물에게 유전자가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식회포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한 5억 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식물에게 있던 광 센서가 사람에게로 넘어왔고, 그 사람에게서는 2배, 3배, 4배로까지 유전자 증폭 현상이 일어나면서 눈의 기관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눈이라든지 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생겨난 것이다라는 이 관점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이미 엄마 뱃속에서 1년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자라온 거죠. 자라난다는 것은 생겨났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근데 이 생기다라는 이 말은 한자 날생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말 삼기다에서 왔는데 삼기다가 이제 생기다가 됐는데, 삼줄 같은 거, 삼신할머니 할 때 삼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필요한 것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삼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삼겨져가지고 뭔가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생기다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다의 중요한 특징은 원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낱낱의 원소들, 이것들이 나름대로의 질서를 갖춰가지고 구조화되면 구조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창발이라는 개념인데, 흩어져 있던 모래알들이 갑자기 시멘트를 만나가지고 착 해가지고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변형의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도약이고 창발입니다. 낱낱의 것들로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순간 눈이 되고 입이 되고 뇌가 되고 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의식만큼은 사람이 알고리즘을 짤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겨나는 거야.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걷고 또 엄마하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걔가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스스로 그런 능력이 생겨나야 돼요. 왜 생겨나는지는 뭐 유전자를 갖고 설명할 수도 있고 학습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거치지만은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이 창발이라는 거야. 억지로 되지 않고 그 안에 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자, 그럼 이제 볼 줄 아는 힘,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가지고 타고난 것이죠. 근데 타고났다는 거는 갈고 닦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눈을 갖고 태어나도 처음에는 아기가 엄마를 못 알아봅니다. 움직임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눈은 모양을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눈은 운동을 보는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또 오해됐던 거죠. 우리 눈은 모양을 본다고, 빛을 본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뇌과학이 밝혀준 바에 의하면은 우리 눈은 파장을 보는 것입니다. 파장을 감지하고 그 파장을 눈이라는 변환기를 통해 가지고 벡터값으로 변환해서 신경 정보로 전달해 주면, 나르실 전달해 주면 뇌가 그걸 비로소 무엇으로 해석을 해내요. 그러니까 뇌는 해석기관인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빠르게 정확히 해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는 기관이 아니야. 그럼 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그 빛도 모양도 또 운동 자체도 모두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점의 움직임이 선을 이뤄내고 점의 움직임이 면을 이뤄낸다. 아주 빠르게 점이 움직이면 면도 되고 입체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빛 알갱이의 움직임을 해석해내는 그 방식이 바로 시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조금 바꿔놓으시면은, 아하, 빛 알갱이들이 흩어져가지고 움직이는 저것들을 우리 눈이 잡아내고 그 잡아낸 궤적을 가지고 우리 뇌가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해석을 해내는구나. 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고도로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 볼 수 있는 것을 갈고 닦아야만 볼 수 있어요. 저절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났지만은 이 타고난 걸 가지고 끊임없이 절차탁망 갈고 닦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그 예술가의 눈과 일반인의 눈은 다른 거예요. 피아니스트의 손과 일반인의 손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보는 법도 다르고 움직이는 것도 다른 거죠. 정말 다르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갈고 닦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보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 이 볼 줄 아는 것이 처음에는 당연히 아기는 엄마의 움직임만을 보게 됩니다. 소리도 잘 못 듣고요. 근데 이걸 점점점 보는 법을 배우고 듣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사회생활, 엄마와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죠. 이렇게 제대로 다 배우면서 비로소 불완전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갑니다.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는 필요한데 완전히 갖추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3가지 정도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람이 되겠죠. 그럼 4람, 5람 쭉 해가지고 5람. 내가 삶을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갖추게 되면은 세모 네모 할 때 그 모입니다. 모는 만나는 자리, 이걸 모소리라고 하지만은 어떤 선이 만나는 지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이렇게 모든 만남들을 가지고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온남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생겨나고 타고난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건 뭐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화생물학적인 에드워드 윌슨도 마음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길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문치 교화라는 말이 주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른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기를까요? 도덕으로 기르고 또는 이런 삼강오륜 또는 과학 또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활동, 놀이 또는 사회성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길러나가는 거죠.
이 길러나가는 전체가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300만 년 정도 마음의 역사를 이제 꼽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 마음이 없었다고도 보는 거죠. 인류에게 마음이 생긴 거는 한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굳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은 부드럽고 실제로는 천방지축 또는 죽 끓듯이 계속 바뀔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딱딱하게 마음이 굳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들야들하기도 하고, 마음에도 이 부드러움과 굳음의 정도가 달라요. 이걸 수용성이라고도 하고 가변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갖고 스스로를 바꿔나가는데, 바로 그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나가 강렬하면 뇌도 그쪽으로 모든 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럼 이제 문화라는 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준 큰 방향이니까, 예술이 있는 삶과 책을 읽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시각 얘기가 아니고, 시각이라는 것은 나르실 차원입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 수준이고, 본다는 것은 이제 이것보다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이런 나르실이 주어졌을 때,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이제 학생들한테 내면, 이건 제 문제가 아니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낸 문제인데, 이게 무슨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그럼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진 거다, 이렇게 말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렇게도 보이죠, 그죠? 세모꼴이라는 거 누구나 아는 거여서 세모라고 답하면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상상력이 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새롭게 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의 수학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수학적인 답변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손수건, 접힌 손수건, 이렇게도 얘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이제 풀어내는 거죠. 이건 제 말인데, 매듭풀이. 본다는 것은 매듭이 있는데 덩어리죠. 이 덩어리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풀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풀고, 푸는 방향이 달라요. 한번 푸는 방향이 정해지면 계속 그쪽으로만 풀립니다. 이렇게 매듭풀이의 방식으로 봄을 이해하신다면은 본다는 것의 문제를 좀 더 새롭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는데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 눈이 보여주긴 하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기억과 내 판단에 따라 가지고 보는 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주면 우리는 그 그림이 허용해주는, 이제 움베르토 에코의 표현을 쓴다면 이것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해석의 한계. 사람이 해석해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 모양을 주고서 마음대로 한번 그 매듭을 풀어보세요. 마음대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아무리 해도 요거를 요 오리 가운데서 주면 토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하나만 주면은 어떤 경우에는 오리처럼 보이고 어떤 경우는 토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하나의 모습이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배경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요건 뭘로 보이시나요? 상자로 보이는 그림이죠. 근데 저기 이 천장의 모서리처럼도 보이시죠? 요건 내가 이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갑자기 모양이 다르게 나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흔히 있는 거죠. 그럼 이 하나의 사물이 이 두 가지의 그 모두스, 모델리티라고 하는 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모습. 우리가 패션,
패션의 이제 어떤 모습을 딱 그 바꿔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커트 또는 이제 뭐 반팔 이런 것도 하나의 모습이죠. 이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을 바꾼다는 거는 이런 옷 입는 어떤 모습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모습을 주었을 때 이 모습이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물과 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은 분명히 이 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로 재보면 이 두 선분이 길이가 같은데 우리 눈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다 분할되어 있는 건데 정사각형처럼 보여요. 이게 가장 놀라운 거죠. 아무리 하나의 뭐 흰색 점 또는 검은 점 이렇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착시 현상인데 눈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잘못인가요?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눈의 잘못인가요? 마음의 잘못인가요? 그럼 이제 망막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망막이 있는데 망막 앞에 실핏줄이 지나가요. 실핏줄이 지나가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 시야가 지저분해요. 그럼 뇌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 이 실핏줄을 없는 것 취급해버려요. 상수니까 이거를 다 빼고 보는데 실제로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뇌의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는 눈의 기관이 엉터리인 거죠. 하지만 우리 이 엉터리 기관을 갖고도 사물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제가 가장 이제 동의하기 힘들었던 건데 아무리 봐도 이 두 개의 그 괴물은 뒤에 괴물이 더 커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똑같은 크기예요. 이런 착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눈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어려운 최근 이론은 뭐냐면 우리 눈이라는 것이 사물을 지각을 할 때 부사적으로 한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논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일상적으로 다 경험하는 겁니다. 파란 하늘을 딱 본다. 그러면 금방 깨달을 수 있죠. 파란 하늘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아까 이제 유리알이 가열돼 가지고 만졌더니 뜨겁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리토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동일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토끼고 저렇게 보면은 오리예요.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 내용이 변화한 것은 아닌데 나에게 파악된 보는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사물 자체의 정보를 해석해서 내 뇌가 재구성한 좀 어려운가요? 사물 자체가 있고 그 빛이 눈을 통과해 가지고 정보가 주어지고 그 정보를 뇌가 해석을 하고 뇌에 의해서 해석이 된 그 마지막으로 재구성된 것을 내가 보는 거다. 그럼 이렇게 물 수가 있죠. 나라는 건 어디에 있냐? 그럼 나와 뇌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게 내 손인데 그러면 이 내 손이라고 할 때 이 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아직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의 뇌도 있고 내 눈도 있는데 그럼 나는 있는 것이냐?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추상적인 것이냐? 구체적인 것이냐? 실제적인 것이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칸트의 경우에는 요청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걸 요청하지 않고는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는 건 분명하고 내가 이렇게 만져보면 살을 느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나라는 것은 이 느낌 때문에 요청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페르셉션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개념을 사용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려면은 내가 있다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제를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죠. 무아.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유입니다.
나라는 건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나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자고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거야. 이걸 안 받아들이면은 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그것을 나라는 실체로서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 실체는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영혼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것인데, 어쨌든 이 시각이라는 문제, 봄이라는 문제를 쭉 파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누가 보는 것이냐 또는 무엇이 보는 것이냐, 이런 보는 주체의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이게 중요해서 반복을 합니다. 어쨌든 자, 이걸 한번 보시면 하나의 평면 위에 그려진 세모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자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혹시 하얀색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군요. 검은색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군요. 네. 근데 하나를 볼 때는, 하나를 보려면 흰색 십자가를 보려면 검은색 십자가는 뒤로 밀려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건 아닌데, 전경, 앞으로 드러나는 것과 뒤로 밀려나야 되는 것이 교차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동시에 볼 수는 없다. 이런 경우도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요. 무엇을 보시나요? 여기서 혹시 고개 숙인 사람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떤 모양을 보게 될 때는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와야 되고 전경이 돼야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배경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눈은 동시에 못 보는 걸까요? 이것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 눈은 분명히 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 마음이 동시에 못 보는 거죠. 그 우리 마음은 선택을 하는 거야. 무엇을 볼 건지를 선택해야만 비로소 보이는 거죠. 내 친구를 빨리 알아보는 이유는 내 친구는 내가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늘 가려서 보기 때문에 이미 가려놓은 것들은 쉽게 알아봅니다.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봄은 언제나 알아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알아봅니다. 그러면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알을 먼저 가져야만 볼 수 있어요. 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만 비로소 그 뒤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복잡하게 한번 그려본 건데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뭘 보시고 싶으세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트를 볼까? 하트만 쭉 찾아가야겠죠? 네. 제가 막 복잡하게 그려놓은 건데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보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보려면은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왜? 마음은 이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틀로서만 볼 수 있도록 마음이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보려면 한 몇 시간 걸릴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한 군데를 내가 본다면은 요 나머지 부분은 못 봅니다. 제가 여기 한 분을 보고 있으면은 나머지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눈은 한 분만을 내게 보여주지만은 내 마음은 여기 본 분들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놓고 있어요.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분은 한 분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은 내 뇌가 이미 스스로 구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잘 보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몰라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1도 정도만 내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도에서 10도 정도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100도를 본다고 믿고 있죠. 착각입니다. 100도를 본다고 믿는 이유는 내 마음이 이 100도를 기억해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재구성해서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무대 장치를 해놓은 거죠. 요것이 그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아주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젊은 여인의 얼굴이 보이나요? 할머니 얼굴이 보이나요? 뭐 이런 건데요. 이것도 알아내야만 됩니다.
여기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내면 비로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라고 하면 포커싱,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하면 비로소 보이는 거죠. 초점을 내가 흐트러뜨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도에서 10도까지는 눈이 보여줍니다. 근데 100도 그 이상에 넘어가는 것들은 마음이 재구성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 마음의 재구성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물론 가끔은 초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재구성하는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보아서 알기도 하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99%는 알아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 맞추기가 먼저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 뭘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토끼 그림을 보고 있을 때는 토끼가 보이고요, 백조 그림을 볼 때는 백조가 보입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전체를 보여줘도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미 무엇인가를 알아차렸으면은 그 알아차린 것, 알아서 보기 때문에 알아차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알아차림의 한계, 해석의 한계, 그 한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묘한 장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엉터리 말을 써놔도 잠깐 들여다보면 그것은 토끼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써놔도 금방 고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놔도 금방 고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는 한번 배워서 알면은 그리부터는 비슷하게 이만큼 조금만 유사성이 있어도 금방 알아서 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처음에 루이스 먼포트가 얘기했던 사람은 흉내내기 또는 따라하기에 천재다. 이 사람만큼 보고서 그대로 따라할 줄 아는 이 능력을 갖춘 동물은 지구상에 없다. 바로 이 따라하기의 능력 때문에 인간이 가장 강력해졌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배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제 보다라는 낱말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배워서 하는 것들이고, 이건 제가 연구, 파고들어서 하는 거니까 아마 그래도 좀 들어보실만 할 겁니다. 보다라는 이 우리말 동사를 가지고 좀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굉장히 많은 보다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한자로도 뭐 무궁무진이 있습니다. 뭐 한자만큼 또 어휘수로 치자면은 우리가 이제 한문 교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언어 교육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말만 가르쳐가지고 부족하고요. 잉글리시도 배워야 되고, 도이치, 프랑세즈, 뭐 한자, 일본어 다 가능한 한 많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이기 때문에 창이 바뀌면 다르게 보여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이제 쓸 경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한자를 굉장히 오래 공부를 했지만은, 한문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한 10년 전부터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는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건 나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쓸모가 없어요. 이런 거 죽을 때까지 배워가지고 결국 학생 노릇할 거면 뭐하러 배워요. 이건 필요 없구나. 한 2달 배워도 그래도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좋겠다. 독일어나 영어나 불어는요, 한 1년만 배우면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글도 쓸 수 있고 시도 지을 수가 있어요. 한문은 그게 안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들께서 모두 한자로 적어놨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견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으로 보는 건 견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죠. 이것이 견입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거죠. 이게 견입니다. 물론 이 견은 2발로 걸어 다니면서 본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눈을 뜨면 내가 보이게 되고 보는 것, 이것이 견이고요. 시라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봄의 전제 조건입니다.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 둘을 합친 것이 이 볼시자인데요. 이것이 바로 알아보다입니다. 한자는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 우리말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물론. 그다음에 찬이라는 거는 삼가라는 건 뭐냐면 조심스럽게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막 재단하지 않고, 아 내가 좀 모를 수도 있겠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살펴가지고 보는 것. 그다음에 성이라는 건 자기 내면, 자기 안으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성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부 다 보다라는 말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다가 도대체 뭐냐? 이제 하이라이트로 막 넘어갑니다, 오늘. 네. 보다라는 낱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어학자들께서 답을 안 해주셔요. 저는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난감한데, 보다라는 이 어원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시니까 철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렇게나 상상해도 틀리지 않는 거니까 정답이 없어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낱말에서 이제 같이 쓰였습니다. 보다, 다음에 디귿이 붙은 보다, 다음에 이제 불, 세 가지 낱말이 같이 쓰였는데요. 이 가운데서 저는 부시다라는 낱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시다는 불로 달궈진 쇠, 뭐 그런 뜻입니다. 불, 쇠돌이 이제 부시다가 됐는데, 그러니까 보다의 핵심은 그러니까 불과 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밝음을 이제 일으키는 원천이 바로 불과 빛인데, 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과 빛에 관련된 낱말이다. 어원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뜻에 가까움, 낱말에 가깝고 멀기를 따져가지고 그물을 짜는 겁니다. 온톨로지. 그물을 짜가지고 보다라는 낱말은 어둡다라는 낱말하고 밝다라는 낱말을 비교해 보면 보다는 밝다라는 낱말이 훨씬 가깝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움과 멀매 3차원적인 낱말의 지도를 그려요. 그럼 보다와 관련돼서 가장 가까운 낱말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물을 이제 짜는 거죠. 그럼 이제 보다의 낱말 그물이 짜이게 됩니다. 근데 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뇌과학이라든지 현재 최첨단 학문 분야에서 말해지는 내용들을 우리말과 연결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야만 우리말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말 자체가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말 선조들이 이런 말 썼다 자랑해봤자 과학의 언어하고 비교해보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반대로 가면 되죠. 이 가치 있는 과학의 언어, 우주선을 발사시키고 생명공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이런 가치 있는 낱말들을 우리말로 바꿔서 정확히 풀어낼 수 있다면은 우리말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영어도 계속 축약어가 나와요. GPT 이렇게 나오잖아요.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줄여가지고 GPT라고 해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영어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어요. 말을 만드는 한계에 봉착했어요. 일상어로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한국어에게도 기회가 온 겁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내용들을 우리말로 정확히 바꿔낼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3,000%로 샜는데요. 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눈의 현상입니다. 보다와 관련되면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봄이라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눈이 가장 가까워요. 봄은 언제나 눈이죠. 근데 더 찾아보면 눈만 있는 게 아니야. 눈, 코, 귀, 입 또는 헤아리다, 살피다 이런 것까지 있어요. 뇌도 있는 거죠. 뇌, 머리도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보다라는 낱말 안에 감각기관이 이렇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거는 보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눈에서 비롯돼서 일어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각기관이 현상이 어떤 거죠. 근데 눈이라는 것은 이거 제가 만들어내는 말들인데요. 눈, 코, 입, 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이제 다소 닿는 영역이 살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감각 기관들이잖아요. 그럼 눈, 귀, 코, 입이라는 것이 일종의 변환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것들을 내 몸 안으로 변환하는 변환기. 이걸 맞바꿈 툴이라고도 벡터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거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벡터라는 건 방향이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죠.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걸 계산하는 힘이 벡터라는 건데, 중력도 있고 뭐 이런 비어 있다는 것도 있고 방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우리 감각이라는 것도 빛이라는 것도 이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힘의 흐름을 가지고 전달된다는 거야. 이게 벡터죠. 방향성을 갖추고 있는 이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흘러가는 거야. 날라지는데 흘러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눈이라는 것은 빛을 날라주고, 저마다 이렇게 날라주는 기관이 날라주는 것인데, 그 날라줄 때 그냥 빛을 정말 빛으로 뇌에다 전달해주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눈에 닿는 것을 변환시켜가지고 뇌가 감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살에서 전달된 것들은 모두 생리화학적으로 화학 기호로, 생화학적 기호로 다 바뀌어요. 동일한 기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뇌는 이것이 눈에서 오는 건지 코에서 오는 건지 입에서 오는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호가 똑같기 때문에. 정보가 똑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똑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덩어리로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정보의 그 빅데이터 가운데서 갑자기 뇌가 스스로 이걸 구분해낸 거예요. 갈라낸 거죠.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아, 요거는 눈에서 온 거야 해가지고 눈에서 온 것들을 끊임없이 해석해 나가면서 제가 이제 잘하는 분야야. 과학과 우리말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자, 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겼죠. 뭐 이건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습니다. 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눈이라는 것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눈, 구멍.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고 또 새싹 틀 때 눈도 있는데, 이 눈들이 모두 어떤 것을 받아들이거나 또 솟아나는 구멍이란 뜻이에요. 구멍이라는 건 원래 굴이란 뜻입니다.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튀어 있죠. 그래서 들락날락, 토끼가 들락날락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굴인데 이런 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감각기관이 일종의 굴이라는, 구멍이라는 거죠. 그 중에 눈이라는 건 누다라는 말에서 비롯됐지만은 놓는 거죠.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모아들여서 그걸 한 자리로 모아들이는 곳, 이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은 아주 복잡한 감각 센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귀라는 것은, 요거는 귀는 꿰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실에도 귀가 있죠. 실을 꿰는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모서리, 사람 귀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는 게 모두 귀예요. 그러니까 꿰어서 손잡이가 있어서 그걸 잡을 수 있는 모든 게 좀 귀인 거죠. 그러니까 귀라는 것은 갈고리처럼 생긴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꿰어가지고 고리 모양의 구멍, 이것은 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너무 설명이 잘 되고 나중에 가보면 더 놀라운 것들도 많이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라는 것은 뭐 곡불 걸렸냐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은, 코라는 것은 골이란 뜻입니다. 바람구멍이란 뜻, 바람구멍, 바람이 나오는 들숨 날숨. 그리고 이제 코는 꽃이란 낱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꽃이라는 꼿꼿하게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꼿꼿하게 서 있다, 우리 얼굴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코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구멍 형태를 갖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멍을 가지고 계속 우리 감각기관에 설명해 나가고 있죠. 이입이라는 것은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어준다, 이파리도 이어준다는 뜻인데, 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이라는 건 열렸다 다물었다 해가지고 먹을 때는 잡아 먹어야 되고 먹고 나서는 닫아야 되는 거죠. 또 여기 입은 또 독특하게도 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말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해야 돼서 이게 좀 입하고 혀는 구분을 좀 시켜놨습니다. 입은 구멍이지만은 혀는 구멍은 아니죠. 근데 혀는 원래 이끌다, 끌다, 차다 이런 뜻입니다. 끌, 차다.
혀라는 건 끌다는 뜻입니다. 혀다. 불을 혀라 하면은 킨다는 뜻이죠. 그어라 이런 뜻인데 혀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하면서 움직이는 기관으로 이해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눈, 귀, 코, 입, 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히읗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교육을 안 해가지고 히읗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의 의미를 몰라요. 이 히읗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하늘의 영역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변화의 의미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살에다 히읗이 붙으면 이건 변한다는 뜻이에요. 부드럽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좀 굳어졌습니다. 부드러움이 좀 줄어가지고 좀 굳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히읗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것은 흐물흐물하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갈래별로 쭉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하나는 오늘 좀 제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 증명까지는 못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는 못했는데 보다라는 걸 어떻게 뜻매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뜻매김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AI도 가능합니다. 로봇도 가능하고요. 사람도 가능하고 모든 동식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다는 보편적인 현상이야. 사람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다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밖으로부터 지금은 눈이라고 했지만은 이 카메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밖으로부터 눈에 주어진 것을 안으로 받아들이다. 이게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보다의 핵심은 뭐냐면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죠. 받다는 게 뭐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주고받다. 뭐 이걸 우리가 늘 씁니다. 선물을 주면은 이제 받죠. 준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받음이 성립이 됩니다.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주는 게 줌이 있을 때만 받음이 성립이 되는데 준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문을 열어서 그 주어지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받음입니다. 그러니까 먹음 같은 경우 먹다 이것은 받음의 한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받음이라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온 것을 머물게 해주는 것이다. 뭐 다양한 이런 양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받아들임의 관점에서 이런 감각 기관들을 쭉 설명해 보니까 눈은 이제 보는 거였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쏟다 이런 의미에서 쭉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귀가 받아들이는 것은 요 말을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물이 듣다, 물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낙수가 듣다, 물이 떨어진다는 게 듣다 이런 뜻입니다. 듣다라는 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소리가 귀에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코는 이제 맞다인데 이건 마시다입니다. 마시다라는 것은 만난 것을 안으로 들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코도 받아들임의 한 방식으로 감각을 하는군요. 입 역시 삼키는 것인데 먹는 것인데 이것도 받아들이는 한 방식입니다. 뇌는 어떨까요? 뇌는 이 모든 감각기관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헤아리죠. 해다라는 건 샌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가려낸다는 뜻이 되고 또 살핀다. 살이라는 것은 이렇게 햇살처럼 빗줄기처럼 갈라진 것들 하나하나 갈래갈래 나뉜 것들 이것이 살입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낱낱이 보는 것 이것이 살핌입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가려내고 살펴내는데 천재죠. 그냥 저절로 잘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정말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제 봄에 얼개를 좀 가지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철학을 하는 거죠. 보다라는 낱말의 뜻을 잘 풀이를 했으니까 낱말 풀이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봄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럼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느냐. 오늘은 종합까지는 못 해드립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열개까지만 복잡계 이론이라는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세상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데, 복잡계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할수록 복잡한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벽돌을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이런 물병을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형태적인 한계 때문에. 단순할수록 복잡한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벽돌 가지고 완벽한 집을 만들기는 어렵죠. 그래서 시멘트도 좀 필요하고 다른 이제 기자재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단순할수록 복잡성을 낳을 수 있다. 이게 복잡계 이론의 핵심인데요. 그럼 복잡계 이론의 가장 단순한 건 뭐냐? 입력이 있고 처리가 있고 출력이 있다. 단순하죠. 먹고 소화시키고 쌌어요. 그런데 배탈이 났어요. 그 다음엔 안 먹거나 적게 먹겠죠. 근데 먹었더니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럼 더 잘 먹겠죠. 피드백이, 대먹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잡계의 기본입니다. 들어오면 처리하고 출력하고 그 결과값을 갖고 다시 입력을 조정하죠. 복잡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지금 12개의 구조를 그 패턴 가운데 하나로 제가 찾아낸 게 얼개라는 건데, 봄의 얼개, 말의 얼개, 아무튼 이 얼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얽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얽히고 설키고 할 때.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보는 것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본다고 하면 될 텐데, 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내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도대체 그럼 누가 보는 거냐, 이게 정말 난제군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전제를 제가 아까 나라는 건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게 나라고 칩시다. 근데 이 나는 완전히 자유로운 눈을 갖고 있을까? 완전히 자유롭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을 때는 있는 그대로 보고,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도깨비 감투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플라톤이 기계수의 반지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깨비 감투 얘기예요. 갓장이 이제 늙은이 얘기죠. 갓장이가 이제 가난했어요. 그래서 맨날 갓을 짜면서 아이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흑도깨비, 검은 도깨비가, 밤도깨비가 와가지고 감투 하나를 줬어요. 감투를 쓰면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도깨비 감투를 썼더니 이 갓쟁이가 뭘 했냐면 도둑질을 했어요. 온 동네에 이제 도둑이 들었던 거죠. 좀 지나니까 이웃 동네까지 도둑이 들고, 갓쟁이가 갑자기 궁궐 같은 집을 짓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세관이 늘어졌어요. 이 장죽을 탁 해가지고 양반이나 필 수 있는 담배를 탁 해서 쟤를 털다가 그만 불똥이 감투에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났어요. 너무나 소중한 감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마누라에게 좀 기워라 그랬더니 빨간 헝겊으로 기운 거예요, 그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런 소문이 났어요. 누구네 집, 개똥이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봤더니 빨간 점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제 빨간 점이 도둑놈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빨간 점이 나타나면 몽둥이 찜질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갓장이가 이제 간신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 얘기하는 거죠. 천벌 받았어. 그래서 그 아까운 도깨비 감투를 불에 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문제를 냅니다. 만약 이런 도깨비 감투를 얻었으면은 뭘 할래? 그러면 이제 한번 써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쭉 쓰는데, 도둑질 꼭 들어가요. 컨닝 이런 거 들어가요. 학생들이니 컨닝.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통 요즘 아이들은 이제
명품에 대한 욕망이 커요. 명품이 300 막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 명품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뭔가 훔쳐보고 싶은 게 커요. 그래서 뭐 등등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네가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면 넌 어떻게 행동할래? 그때도 도덕적으로 행동할래? 이 문제가 있어요. 그 양심이 있는 겁니까? 양심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양심이 길러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답이 다 가능하죠. 양심이 있으니까 길렀지. 없으니까 만들어졌지. 교육을 했지.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데 요걸 조금 더 봄의 시각의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악산 밑에 사는데 거기 가면 밑에 이제 등산을 자주 가요. 등산이라기보다 이제 둘레길 산책을 많이 가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보통 70에서 80 정도 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인사를 제가 잘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이뻐하세요. 저를 40대로도 보고 막 그러시는데 나도 좀 있으면 60이에요 그러면 에이 거짓말 뭐 이러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선거철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뭐 편견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젊은 양반 그 누구 찍을겨? 이렇게 물어보죠 저한테. 그러면 저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겠는데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누구 찍어야 돼. 궁금해요. 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생겼잖아. 그 남자다워. 뭐 이런 얘기. 아주 단순한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판단할 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내 스스로 내 눈으로 보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얼른 듣고 얼른 듣고 컨닝하건 뒤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이런 실험 많이 있습니다. 세 명이서 이렇게 그 유리를 든 것처럼 가면은 사람들 다 피하잖아요. 유리가 없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보는 쪽으로 사람들은 모두 같이 봅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는 거 아닐까요? 내가 보는 걸까요? 사람들 눈이라고 하는 익명의 눈으로 보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보는 거죠?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축이 있죠. 정치가의 눈이 있고 예술가의 눈이 있습니다. 철학자의 눈이 있고요. 이런 눈이 하나로 굳어져 있으면은 그 사회는 위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서로 다른 눈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받아야 돼요. 너 눈은 잘못됐어, 삐뚤어졌어 이렇게 공격받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인 것처럼 내가 보는 모든 눈은 저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세계로 가야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도대체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이냐? 이 어떤 눈이라는 것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서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군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는 해석의 한계라는 논의를 하는 건데요. 어떤 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에서 무슨 사건이 나는 사망 사건이 나는 보도가 나면 우리 집사람은 하루 종일 검색하고 있어요. 카톡하고 있고 캠프 들어가가지고 막 글 올리고 막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뭐 그럼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아들이 딱 군대를 가자마자 완전히 바뀌었어요. 입장이라는 거죠. 입장. 경찰 입장입니까? 가해자 입장입니까? 피해자 입장입니까?
보는 게 다 달라져요. 진짜로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분노에 찬 사람은 못 본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책이 있는데, 분노는 우리의 수명을 실제로 단축시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때 너그러운 사람이 오히려 장수할 수 있다는 건데,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만듭니다. 뻔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수많은 종류의 눈이 있어서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가해자, 피해자, 중립적, 또는 따뜻한 눈, 차가운 눈, 이 수많은 눈도 우리가 또, 저는 이제 이걸 문학적인 영역에서 많이 다룬다고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눈을, 다양한 눈들을 요즘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죠. 우린 무엇을 보는 것인가? 대상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볼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거리 하니까 먹을거리 해가지고 이제 무슨 관광의 의미로 이제 쓰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볼거리에는. 근데 이 볼거리는 빛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된다. 사물 그 자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사물로부터 반사된 빛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빛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다. 근데 이 빛의 움직임은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움직임을 보려면 뇌가 그 빛의 움직임의 패턴, 이것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뇌가 재구성해준 그것을 나는 비로소 보는 거죠. 이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의 해석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시각 전달 과정을, 뇌의 시각 전달 과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를 거친다는 걸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려면 기억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은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0.005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더 걸려요.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은 또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아로새김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연구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우리말로 바꿨는데, 아우르는 거죠. 이것저것 한데 아울러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새겨요. 마치 돌멩이에다 무엇을 새기듯이 새겨요. 그러면 아울렀으니까 하나가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결합이 돼 종합되고 중첩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겼어요. 그걸 다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이미 해석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해석된 그 과정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아마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또 내가 보려고 하는 실제 보려고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되물어가면서 내 눈을 의심해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뭐 그냥 봄의 얼개라는 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구조를 한번 짜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이 잡히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고요. 어디를 보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아주 좁은 검찰의 시각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이 가끔 나오죠, 뉴스에. 검찰의 시각. 검찰의 시각은 쪼개는 데 있습니다. 검찰은 다 쪼개요. 그래가지고 쪼개가지고 하나라도 유죄면 유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사람들은 쪼갠 거 하나가 유죄일지라도 흐름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의미가 있어, 무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을 같이 봐야만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보는 것인데, 쪼개서 볼 수도 있고 넓게도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볼 것이냐, 코를 볼 것이냐, 배경 전체까지 함께 볼 것이냐, 또는 코끼리의 진화론적인 과정 전체까지도 볼 것이냐, 어디를 볼 것이냐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볼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만 어디를 봐야 할지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어디를 보아야 할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런 거겠죠. 왜 보느냐? 이거는 쉬워 보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제 보느냐? 이 물음도 잘 물어지지 않는 것인데 언제 보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 봅니다. 봐야 할 때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문제가 있을 때 봅니다. 이 문제의 층위는 다양한데 계단을 올라갈 때는 계단을 봐야죠.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을 봐야 되고요. 이게 다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물었을 때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를 못 봐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못 보다가 우리 아들이 군대 가니까 너무 열심히 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커지면 더 열심히 잘 본다는 겁니다. 공감이란 능력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걸 철학적으로는 마음 조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마음을 졸이는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있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음 졸이는 일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음 졸임과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음을 졸이면 졸일수록 열심히 보게 된다. 자, 이거 어떻게 보는가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단순히 넘어가겠습니다. 맨눈으로 보는가, 도구로 보는가, 뚜렷하게 보는가, 대충 보는가, 꼼꼼하게 보는가 이런 것들. 엇이라는 말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엇이라는 것은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애우다, 애움길 때 돌아가는 거, 도려내는 것. 이것이 엇입니다. 어떻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항상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걸 가지고 보게 되겠죠. 안경으로 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이런 빅데이터, 롱데이터, 엔그램 데이터 이런 다양한 하이퍼사이클 등등 수많은 기기들을 통해서 또는 챗GPT를 통해서도 AGI를 통해서도 봅니다. 또 허블 망원경 또는 제임스 웹 등등을 통해서도 보고 현미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사람은 이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도구와 방식을 무한히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보는 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봄의 도구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정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는데, 봄은 언제나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오늘 제 강의는 잘 들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봄은 언제나 알아봅니다. 알아본다는 건 해석한다는 것이고 문제를 느꼈다는 것이고 마음을 줄였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눈, 타인의 눈 이런 것들 완전한 자유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 내 스스로 제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가운데 보는 것이다. 한계 가운데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봄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면서도 끊임없이 결핍,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겸손하게 만드는 유한한 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람은 저마다 보는 바가 다릅니다. 이걸 존중해 주면 평화가 오고 넌 왜 그렇게 보는 거야? 라고 질타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보는 이 눈은 사람 자신입니다. 보는 바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 보는 바를 인정해주면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죠. 나의 일관성, 나의 정체성이 존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큼 그를 존중해 줬을 때 우리는 서로 우리 삶의 평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고 이제 마치겠습니다.